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해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을 세부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보호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은 모자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는데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작가로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원위치로 돌아오는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원래 인생이란 참 만만치 않죠. 예상치 못한 실패나 과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려서부터 벌써 아이들에게 항상 성공만을 강조하고 실패를 피할 것만을 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겪은 좌절로 인생은 거기서 끝!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정작 원위치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매 순간순간 일희일비에 빠져서 계속하는 힘, 즉 꾸준함의 중요성을 잊게 됩니다. 반대로 좌절로부터 스스로가 일어서는 힘을 배운 아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다 믿기 쉬워집니다. 한순간의 결과보다는 변치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번의 실패에서 빠르게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그만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이지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경쟁의 과정에 뛰어들게 되면 심한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서 다시금 무언가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미래는 또 불안한 그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 시절부터 회복 탄력성에 신경을 써주다 보면 청소년 시기도 보다 무난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일단 자존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라면 가정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이미 표정도 보고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는 자존감의 정의와는 정답과는 거리가 멀지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큰다고 자존감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를 귀한 존재로 키우려다가 오히려 응석바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순간, 유치원에 갈 때라든지 어린이집에 갈 때부터요. 귀한 존재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 곁에 머물고 싶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고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면은 일단은 처음으로는 아이의 팬클럽이 된 것처럼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송구하지만은 이게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가 큰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치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빠지니까요. 하지만 식사할 때라든지 산책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줄 때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아이의 반응에 집중해서 반응해 줄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아이의 자존감은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의 감정에 반응한다는 게 원하는 걸 즉각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존재를 아끼고 응원해주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정해진 원칙은 있고 그 원칙 속에서 관심을 아낌없이 받고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이를 다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는 필요합니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너가 뭘 잘했다고 라는 말을 좀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이제 억울하면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인데 이게 너무 자주 등장하면은 아이에게 이제 마음속에 어떠한 한 지점, 한 분야에서 겪은 실패나 잘못을 가지고 아이의 그런 존엄성, 권리 그 자체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자세를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너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아침마다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지지고 볶더라도, 화가 나면은 맨날 아빠랑 싸우더라도 그건 우리가 함께 고쳐나갈 수 있어. 어떠한 실패를 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가 우리의 소중한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각각의 성공과 좌절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아이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 이 메시지가 다양한 말로써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칭찬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칭찬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를 칭찬하는 것뿐만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예를 들자면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무언가를 반복하는 끈기라든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내려는 이런 긍정적인 시선, 혹은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이에 대해서 에너지를 실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판단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 시험 점수, 등수 이런 것들만 중요시 여기게 되다 보면 삶을 너무 순간순간의 결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과 순간 사이를 이어나가게끔 도와주는 과정에 대해서 간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을 하면서도 아이가 막상 시험을 치고 오면 몇 개 틀렸네, 몇 점 맞았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너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많이 지켜가지고 이런 점수를 맞게 되었네. 지난번에는 되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많이 불안했을 텐데 이번에도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끈기 있는 모습, 이런 과정을 칭찬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도 그 100점을 맞은 그 점수만을 칭찬하는 거는 썩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00점을 맞기까지 쉬지 않고 아이가 해온 과정, 매일매일 해온 노력이나 혹은 놀고 싶은 마음을 참는 참을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항상 묶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이 항상 궁금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는 더 서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과는 다르게 말보다는 행동이나 여러 신체 증상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불안한 아이들은 자기의 판단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 더 부모에게 이게 맞는지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생기죠. 때로는 이래도 되는지 누구도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요. 한편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러니까 변수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뭔가 두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어려워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들을 아예 회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내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면은 양쪽 극단의 현상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너무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말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경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는 이미 부모님에게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학을 가도 친구 잘 사귈 수 있을 거야. 너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근데 아이는 그 말을 들어도 불안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혹시라는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럼 잠시 뒤에 엄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엄마에게 충전받은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말한 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든지 플랜 B, 플랜 C처럼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물어보죠. 근데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서 불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니까 불안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잠시는 부모님의 위로가 마음을 채워줬더라도 이게 스르르르륵 빠져나가고 나니 계속돼서 반복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받으시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지치고, 부모님이 좀 지쳐한다라는 낌새를 느낀 아이는 더욱 불안을 느껴서 부모님의 반응에 더 집착하기도 합니다. 아까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드렸죠.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대화라는 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는 순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화라는 변수로부터 아예 나 자신을 차단하는, 아예 근원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아이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인데요. 가볍게는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하면 쑥스러워서 부모님 뒤에 숨어서 장난을 치거나 부모님이 대신 답을 해주기도 원하는 모습 등이 그런 것이고요.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특정 환경만 가면 입을 다물고 전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모습 역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부모로부터의 압박감에 아이는 더욱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모든 감정을 다루는 요령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말로 표현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보다 이해도 쉬워지고, 공감해지기도 쉬워지고, 다루고 컨트롤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끔 하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떠한 단어로 그걸 표현해야 될지, 어떤 강도로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감정 표현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추궁하듯이, 아이가 너 지금 망할까봐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전곡을 딱 찌르는 듯하게 아이의 감정을 파헤치는 것? 저희는 직면시킨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아이를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전곡을 찔리면 일단 부정부터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작전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막 울고 싶고 막 짜증나고 하는 감정,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아이한테, 있잖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드는 마음을 실망이라고 한대 라든지,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때 다른 친구들도 너처럼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더라고, 혹시 너도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일단 이러면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이 감정의 이름표를 넌지시 보여주는 힌트를 주시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는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마음의 체력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훈수를 둬봐서 알겠지만 남의 일을 들여다볼 때면은 부담은 줄고 시야는 넓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이가 겪는 남의 일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나 애니메이션, 각종 영상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맨날 좌절을 겪어요. 그럼 그런 장면 사이사이에 우리 누구누구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끼워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써서 나오게 된 엘라와 고무줄 장수라는 책에도 아이가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넣은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 속 수수께끼란 코너이지요. 꼭 책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더라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엘라나 다른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읽어주며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수수께끼를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하는 실수긴 해요. 자녀의 미래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같은 건데요. 아이에게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겁을 너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부정적인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실패를 피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는 이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지는 조금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급해질수록 양육의 현장에서는 이 이론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동기를 배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걱정도 없을 거야, 이런 식의 근데 동기부여는 아이한테는 좀 막연하고 잘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너 이렇게 숙제 안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이따 아빠 오시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 입에서도 더 튀어나오고 싶고, 심지어는 슬프게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그 겁을 주어서 아이를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주로 부모님인 우리의 불안이 아이에게 투영될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막 조절을 못해요. 아이가 좀만 억울하면은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이러다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배척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너무도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친구 하나도 못 사귄다, 이런 식의 말로 내 불안이 여유를 앗아감으로써 너무나도 강한 말로 아이에게 감정이 튀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잘 살피고 나의 불안은 나의 불안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겠지요. 이런 실패를 과장해서 아이를 이끄는 화법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있다라면은 아이의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해서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시험 이렇게 맞아오면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아. 혹은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혹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을 위한 양육에서는 실패의 두려움을 강조하기보다는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겪어보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재료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화법들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